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꿈에 그리던 100세 시대가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평생교육의 시대가 함께 열리기도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정신과 영혼 그리고 과학을 넘어선 신비적인 현상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추세를 잘 읽고 국내 학습 무대에 반영하고 있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강남훈 교수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평생교육원장이라는 직함 속에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굉장히 큰 흐름의 변화가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창영입니다. 저는 천문 해석, 하늘의 별들의 배치와 그 배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하고 또 책 쓰고 강의하고 또 원래는 고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천문 해석과 고전 번역하고 있는 정창영입니다. 두 분께서는 뭐 예전부터 서로 자별한 사이는 아니지만 얼굴은 좀 보셨잖아요. 네, 예. 가끔 그래서, 뵀었어요. 예. 굉장히 독특하신 학문을 연구하시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 시간이 마땅치 않네요. 자주 뵙고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제목을 인간과 우주를 함께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길을 찾다 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제 평생교육의 시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뭐 평생교육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서 평생교육과 또 이제 무크라고 해서 그 온라인으로 인한 대량 교육 그런 시대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에서도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MIT 같은 세계적인 대학에서도 무크를 통한 그런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시대, 어떤 말로 평생교육의 시대를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강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현재 상태에서 평생교육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느냐의 문제와 직관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시대에서는 변화가 느리고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한 50년, 60년 그 과정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년, 20년, 빠르게는 5년 단위로 너무나 많은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더욱이나 건강이라든지 의학, 의료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또 습득해야 될 지식의 양은 너무나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런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노동을 통해서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교육이니까 지금 우리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50플러스 50세 이후의 삶 근데 현재는 70세 이후의 삶도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에 변화에 걸맞게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빠른 산업사회 그리고 IT 산업 이런 것들 속에서는 처지는 분들은 다시 뭐라 그럴까요? 리프레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라는 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광 디지털대라고 하는 그 이름부터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원격 교육 기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 어떤 상징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라는 것이 네. 이제 그 어떤 의미가 또 있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학교를 이제 사이버 디지털 대학으로 개교를 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세웠던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공부를 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뭐 무크랑 이런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또 실용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문화나 여가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교육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나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의 활동들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차문화라든지 여가라든지 그다음에 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우리 동양의 어떤 음악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개교를 할 때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실습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구현하느냐 굉장히 관심이었고 관건이었는데 저희 이제 슬기롭게 극복해서 아마 그런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학교가 아주 좋은 컨텐츠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개설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말 평생 교육 속에서 전문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예. 이게 이제 천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어로 보면 어스트로하고 로지하고 합쳐서 천문과 학문을 결합시킨 뭐 이런 그 용어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질문해서 이제 죄송한데 그 천문 해석을 오래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결과 이런 시대의 도래, 온라인 시대의 도래가 그 안에서 뭐 읽혀지고 있습니까? 그 천문은 일단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무슨 점치는 거, 예.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사실은 뭐를 해서 뭐 알아맞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어떤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그 돌발적인 질문이시지만 사실은 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그 분야에 관심을 갖지요. 세상이 변할 때 하늘에 어떤 그 변화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 탐구하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 이거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학교나 교실이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는 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일반 교육은 학교에 가서 또는 강의실에 가서 집단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이지만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당연히 시대가 이제는 집단, 어떤 국가, 어떤 조직 이런 데서부터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 독립 이런 거를 강조하는 쪽으로 큰 그 지구 전체의 정신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예. 근데 이거는 천문적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한 2100년 단위로 지구가 이 우주에서 큰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독립성,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 주기에 접어든 하늘의 지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아직은 과거의 조직이나 사회, 단체 이것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지만 점점 개인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이 천문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가 인간과 우주를 함께 아우르는 평생교육 뭐 이런 그 주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또 상세한 말씀은 여쭤보겠습니다만 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똑같은 실험 방식을 쓰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과학의 기본적인 공리자 원칙인데 이제 사실은 천문해석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이제 경계 틀은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일반적인 그 과학적인 관점에서 신뢰하기는 미비한 측면도 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지구에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는 자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물은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그래서 이걸 그럼 뭘로 검증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냐? 그런데도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천문해석은 어떻습니까? 천문해석이 이제 보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공부를 안 하는 입장에서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예. 과연 과학이냐, 그게 믿어도 과학이냐, 믿을만하냐 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실제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과학적인 어떤 진실이 가져야지 될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우리 천문 공부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일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공통적인 성격 기질을 갖고 있는데 수천 명 비교해봐도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충분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꼭 과학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밖에 화랑에 그 아트홀에 그림 조각 있는데 저 과학이 아니죠. 또 우리 문학 과학 아니에요. 음악 과학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과학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 인류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은 한 민족의 흐름이나 한 개인의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만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연 설명 겸 도입 부분에서 이 논의 자체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그런 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무크라고 하면 온라인을 통한 그 개방 강좌 그걸 이제 매시브 이제 대량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한민국에도 이제 무크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이제 무크가 도입될 때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대라든지 연세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데 유수의 대학들에서 오픈으로 무료로 그런 강의를 오픈을 하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굉장히 당연히 걱정하셔야겠죠. 걱정을 많이 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크라고 하는 것이 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컨대는 지금 한 2세대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1세대는 무료이고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그냥 강의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걸 그냥 찍어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그리고 저변을 확대하고 이런 데 역할을 주로 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점을 갖는 게 뭐냐면 쌍방향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건데 우리가 듣고서 의문이 생기면 질문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단계 정도로 진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부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전망이라고 하면 결국 제가 판단컨대는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믹스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떤 일정 부분의 영역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더 특화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 학교에 전통공연예술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는데요. 이 학과는 꽹과리 치고 사물놀이 배우고 뭐 장구 이런 거 배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 도달했을 때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을 써요. 교수님이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악보를 구현하는 걸 이제 카메라 앞에서 다 보여주고, 그럼 우리 학생들은 자기 각자 집에서 가능한 녹음기를 켜거나 아니면 뭐 요즘 핸드폰 같은 켜놓고 자기가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한 것을 촬영을 하거나 음악으로 해서 다시 이제 게시판에 올리죠. 그럼 교수님이 그걸 보고 그 학생은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크도 지금 현재는 선두주자들이 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목적도 일정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그 선점의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거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도 결국은 평균화가 되고 어떤 블록을 형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세아 쪽에 어떤 그런 그 단체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의 그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이런데 조금 우리보다 떨어지는 어떤 환경에 있는 곳에도 지원을 해줘서 그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사이에서의 아주 좋은 지식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가교 역할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같이 발전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크라고 해서 온라인을 통한 대량 교육 시스템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무크 하니까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동기부여나 이제 자극에 반응해서 학습을 관여하게 되죠.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제 사례를 들면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도 졸업생이 많지 않거든요. 예, 예. 그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뭐 그게 한 자리 숫자였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수료하는 분들이. 이제 그것이 그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정한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하시죠. 저는 네, 합니다. 근데 저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이 내가 필요해서 수강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학위 과정, 그러니까 무크의 경우에 학위 과정이나 이런 뭐 자격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는 것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관점을 바꿔서 네. 접근하면 된다. 1회 강의가 됐든 또 관심이 있으면 2회, 3회를 듣고. 그렇죠. 예. 재밌으면 더 확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 답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원광 디지털대 같은 경우는 보면 초과학이라고 할까, 전통 철학 뭐 보면 개설된 학과를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 동양 철학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역이나 그 사주, 관상 쪽의 학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좀 상당히 재밌는 네네. 그 학과 구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강생들? 네네. 예. 저희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학과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 학과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동양학과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 명리, 그 다음에 풍수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동양학과에서 공부를 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사실 쉬운 학문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정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있느냐에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토론을 통해서 교수들과 학생들 또는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토론 속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상이나 얼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표현하고 또 그것이 대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또는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얼굴 경영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그 고객들을 상대하는 분들 또 그 회사의 CEO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나 명상, 그러니까 요가 명상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주로 인도랑 연계를 해서 실제로 요가 육체적으로 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고 안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학과 외에 그냥 우리 교양 과목에서도 그런 쪽을 추구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무도라든지 이런 국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수양을 하고 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특색이 아마도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도 없어지지 않을 과목 중에 한두 과목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선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천문학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계해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 교수님, 이제 천문에서 또 정 교수님 책에서도 보면 그 우주 심리학 이렇게 또 번역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뭐 용어가 어찌 됐든 간에 천체의 운행, 천체의 존재와 인간의 에너지 흐름, 인간의 뭐 성향까지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책에서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주적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지구라는 그 떠돌이 별에서 그 살고 있는데 지구가 그 우주의 그 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주의 기운이 지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구가 우주에서 그냥 단독으로 홀로 존재한다면 다른 우주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는데 우주 속의 지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주 속의 지구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움직이고 또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도 우주를 움직이고 또 우리가 속한 은하계도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기운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움직이면은 고정 상태인데 지금 금년 여름 굉장히 폭염에 시달렸죠. 이놈의 더위가 언제 끝나나 영원히 이 더위가 지속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을이 돼 정말 가을 하루 사이에 하루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거 다 그 지구와 태양과의 이 각도 1년에 사시사철이 생기는 게 지구와 태양과의 이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아무리 기상대가 못 맞춰도 얼마 있으면 겨울 와요.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길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그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의 변화, 천기의 변화 이걸 알고 그 변화에 조화롭게 응할 때 삶이 편하지. 지금 이제 점점 선선해지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겨울이 오는데도 반팔 옷 입고 반바지 입고서 돌아다니면 그 변화에 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자유, 독립 이것이 강조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도 또 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태양계 자체가 우주 전 우주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 강조되는 에너지가 있는 지역으로 다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한 2000년 이상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그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항상 따뜻한 것이 아니고 항상 더운 것이 아니고 항상 추운 것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 있고 해 뜨는 날이 있고 인생 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인생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구나, 파란만장하구나 이러지만 사실은 천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사람이 겪어야지 될 변화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탐구해 보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보면 여지없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계절을 통과하고 있어요. 예, 저 교수님, 예. 그 이제 말씀 도중에 예.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죠. 거기 보면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고 뭐 저쪽 하남 땅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또 우리의 그 삼국 사기 뭐 여기를 보면 김유신이 하늘을 보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떤 변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이 역사 속에 우리 전통 가치 속에 녹아 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서와 의식을 일정 부분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후발주자죠. 문명의 그 발생이나 이런 걸 봐도 저쪽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고 오래됐죠. 우리나라의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환인, 환웅, 그다음에 단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거보다 몇천 년 전에 지금 유럽 또 뭐 저 동아시아 아니 서아시아 이쪽에서는 아주 고대 문명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그 문명이 그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문명이 전개되기 전에 그쪽에서는 벌써 고도의 문명을 이룬 흔적이 다 발굴이 된 상황이죠. 거기에서 발굴된 문서들의 그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 해독된 거 보면 절반이 천문에 대한 천문과 수학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만큼 이 천문에 대한 이 지식이나 천문이 하늘의 별들의 배치나 운행이 우리 이 땅덩어리에 그림의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 전부터 탐구가 되었고 자료가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 지구상에서 보면 한반도가 후발 문명 주자인데 거기에도 당연히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문명이 전해져 들어와서 뭐 알다시피 그 천문 관측 기록은 삼국시대에 계속 천문 관측 기록이 있었고 심지어 천문 이것이 상당히 쇠락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물론 잡과이기는 하지만 천문이 그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어요. 오히려 현대에 와서 사실은 기독교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이 천문이 무슨 미신처럼 돼서 그냥 그 전통이 사라졌었는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지난 세기에 천문이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그 고대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됐고 또 그것이 현대에 현대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 맞도록 많이 리비전이 됐어요. 그래서 변형돼서 적용되는 예, 이제 변형이라기보다는 그 확대 해석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직업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이걸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할 때 옛날 같으면 직업이 몇 개 있나요? 뭐 몇 개 없죠. 뭐 정치하는 관리나 그다음에 군인이나 그다음에 상인이나 산업공상 뭐 예, 이런 그거 편이죠. 정도예요. 예. 근데 지금은 직업이 뭐 몇 가지 셀 수가 없는 직업이 미국 같은 있어요. 경우는 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줄인 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에 맞게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맞추냐 안 맞추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천문 해석의 유용성이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그 천문 해석 자료를 찾다 보니까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문 해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구만요. 그래서 예. 그분이 최초로 사람의 성격 유형,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뭐 이런 얘기를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처음 만들어서 신조어죠. 그걸 이제 정신 심리 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그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그 성향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게 하신 분인데 그 칼융이 그 천문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질문지에다가 질문도 안 하고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많이 공부를 하신 분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그 저기 칼융은 이제 뒤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어스트롤러저들 천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걸 자기 삶에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아마 미국의 같은 경우,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융지한 사이콜로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칼융의 그 이유가 뭐냐면 칼융의 심리학이 천문에서부터 그 포맷이 만들어졌어요. 칼융이 그 어스트롤러지에 대해서 언급한 그 문장만 모아도 두꺼운 책 한 권은 될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칼융이 그 프로이트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프로이트가 좀 선배죠. 칼융이 이 어스트롤러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프로이트는 그 비과학적이고 미신인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반대를 하죠. 근데 칼융이 자기는 이게 너무 이게 보물이다. 그래서 결국 그 둘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그거 이유 때문에 둘이 결별을 해요. 칼융이 결별을 하고 10년 후에 성격 유형이라는 대작을 하나 씁니다. 심리 유형이죠. 심리 유형. 그게 지금 외향성, 내향성, 그다음에 그 칼융의 그 인간 그 심리 유형을 8개로 나눠 가지고 한 그 MBTI 같은 거 나오게 된 하나의 기본 그 텍스트인데 뭐 칼융의 저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3대 저작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천문에서 하늘의 에너지를 구별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시킨 모델이에요. 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TV 드라마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미생 만화로 했다가 그 미생의 그 윤태호 작가인가요? 요즘 예. 저 많이 등장하던데. 예. 그 성격 유형 주인공의 성격이라든지 뭐 보조 주인공들의 조연들의 성격 유형이 다 그 어스트롤러지 천문 해석적인 프레임을 차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뭐 윤태호 작가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 천문 강의를 서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 강의를 오래 같이 들으면서 공부를 한 그 작가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윤태호 작가 말고도 다른 뭐 시나리오 작가도 있었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소설의 주인공이나 등장 인물이나 만화의 등장 인물이나 이 캐릭터들을 이 천문의 하나 그 어떤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성격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계속되는 그 행적이 언행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캐릭터를 설정하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12명 중에 한 명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뭐 윤태호 작가 말고도 다른 작가들도 그렇게 자기 그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천문을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 설정을 하고 이렇게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미생 지금 말씀하셨는데 윤태호 작가 작품이 이제 그 많이 히트한 작품이 많은데 그 미생에 보면 이끼에 보면은 거기 뭐야 그 왜 이장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는 실제 우리 공부 모임에 실존했던 인물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도 생생했구나.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초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이라고 하고 전통 가치의 탐구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그 정식 커리로 채택하고 학과도 만들고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원광 디지털 대회는? 아까 이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지만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과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전반적인 인식의 방법이고 체계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민중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이나 가치, 예술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좀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계승해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고 학과를 개설을 하고 있고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어떤 천문이나 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태어난 시간이나 뭐 날짜 일지 그다음에 뭐 별의 운행 또 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고정돼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격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는 생각을 가장 무식하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학교 와서 그 동양 철학하시는 교수님들과 얘기하고 또 뭐 정 교수님 가끔 얘기하면서 아 그런 패턴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라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저도 사실은 성격이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 부동산학과 교수인데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안 하는 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관계, 사람과 사람 속에서 또 사람과 일 속에서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해가고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논리학의 몇 가지 공리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 이제 어떤 학문이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천문 해석 이게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문 해석을 그 얘기한다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 사원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뭐 사인을 갖고 한다든지 또 뭐 아스펙트가 어떻고 이런 거라는데 대충 그 뭐 대충이라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천문 해석의 기본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우선 뭐 기본 개념을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전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할 거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 지구에는 그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가 거의 절대적인 에너지인데 태양의 에너지 말고도 우주에서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우주에서 뭐 그 각자 그 에너지를 발산할 텐데 그 별들이 지구에 다 도착해요. 예. 그리고 우리 지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는 곳이죠. 지구는 이를테면 우주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뭐 스파트라고 할까? 지점은 별이에요, 스타. 근데 지구는 스타가 아니죠. 플라닛이에요, 행성이에요. 태양계 밖에서 보면 우리 태양계 안에 보이는 거는 태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체 발광을 못하죠. 다 에너지를 수용하는 수용체들이에요. 내지는 수용하고 그 에너지를 또 딴 곳으로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에너지 생산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 현상이 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 우주에 있다. 그리고 빈 허공이 아니고 별들이 있다.
근데 그 별들이 각자 독특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에너지 진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별의 에너지 진동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어떤 별의 에너지 진동은 우리의 그 지성, 합리적인 두뇌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어떤 에너지는 우리의 욕망과 관련돼 있고 각 별이 주는 에너지가 자극이 다른데 그런 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시점에 그 사람이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 시점의 에너지를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기질이 파악이 되고 또 뭐 좋아하는지 뭐는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 우리 신 박사님은 그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런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데 가서 노는 거 좋지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시겠네요. 예, 그게 타고난 에너지예요. 아까 우리 강 교수님 그렇게 결정돼 있다면 내 자유의지는 뭐냐 이런 의문이 뭐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좋아한다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나는 그거 싫고 그거 결정돼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자, 바꿔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 인사를 통해서 한번 선문해석에 관한 이해를 높여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예술가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괴팍스럽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예술가, 화가 중에 고흐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 뭐 본인이 이제도 전혀 관심이 없든지 무능하든지 해서 그 동생 테오온가가 그 이제 뭐 물감 값도 보내주고 뭐 이런 편지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귀를 잘랐던 것만 이게 그 정신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천문해석으로 빈센트 반 고흐를 만약 분석하고 그 고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질문지를 받고 제가 빈센트 반 고흐 한번 전기와 예. 비교해서 그 사람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 기질, 또 성향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요. 아주 그냥 기이한 사람이다, 예.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 고흐가 태어날 때 하늘의 별들이 일단은 고흐는 그 삶의 지향,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지향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계속 틈만 나면 그대로 살려고 그래요. 누구나 그 지향이 제가 하는 말로는 단순 무식 과격. 없구나.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돼요. 태양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변 조건을 이렇게 그래서 주변 조건과 조화를 찾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몰두하고 가는 인생 지향점을 가졌던 사람이고 뭐 일생 전체를 보면 그렇게 갔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을 관장하는 별이 달이에요. 달. 문. 예. 문이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달이 차고 기우는 거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들쑥날쑥해요. 이 달은 그 고흐가 태어날 때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이상, 철학, 종교, 그 다음에 먼 이국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흐의 감정 상태는 늘 저 멀리 너머에 있는 것을 갈구하고 그것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 분위기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면은 그거거든요. 만약 아까 같이 태양이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에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고흐는 그런 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에 탄광해 갖고서 복음 전도자 노릇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실은 그 인상파나 이 사람들 표현주의자들인데 그 몇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새로운 것 그거를 쫓아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되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꿈을 쫓아간 거예요. 그 지금 와서는 이제 유명세도 치르고 이제 고우 작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거 지금 뭐- 시대하고는 마저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이. 그 사람 작품이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거는 왜 맞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것도 통해요. 어떤 시스템 그것에서 일탈해서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거 그것이 인정받으면서 그들의 그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그 인정을 받는 거죠.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계 풍토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뭐가 이렇게 옛날처럼 무슨 파 이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죠. 예. 각자 자기 파. 70억 인구면 70억 개의 네, 그 각자 자기 파. 파가 있을 것이다. 이제 개별화되고 독립적이고 그 원자화되는 시대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돼서 이제 제가 좀 거창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시대에게 그 천문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실지 말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예. 자기 삶을 이해하고 그래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해를 못할 때 그 힘들죠. 왜 이럴까? 또 발버둥 치고 또 그러다 보면 엉뚱한 짓 또 해서 더 어려워지고. 근데 삶을 이해하면 그 순응할 수 있어요. 순응이라는 게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여름이 됐다는 걸 내 삶에 여름이 됐다는 걸 알면 거기에 순응하는 거는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는 게 아니죠. 예. 또 겨울이 되었다. 내 삶이 지금 겨울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려면 조용히 내실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지 돼요. 활동 많이 하면 겨울에 활동하다가는 다쳐요. 근데 대개 보면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다 뭐 사업하다 또 뭐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꾸 발버둥을 치는데 대개 겨울에 발버둥을 쳐서 오히려 더 진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삶을 이해해서 자기 개인의 삶 편안하고 또 하나 인간 대 인간 관계 참 복잡하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사회 대인 관계도 그렇고 근데 천문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이해하게 돼서 서로 고치려고 안 해요. 고치려고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만약 받아주기 싫으면 내가 그냥 피하면 되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 갖고 힘든데 그런 문제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일단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가정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다가 봤을 때 이제 그 아까 그 집단 중심에서 이제 개인 중심으로 간다. 이 인디비주얼리즘인데 옛날에는 개인주의 하면은 상당히 무슨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제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말 가치 그거를 이제 찾아나가는데 이제 시발점에 섰어요. 사실은. 그러나 점점 글리 갈 거라고 보죠. 천문 공부하면은 당연히 그런 시대가 간다. 아무리 버텨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에 그다음에 뭐 이제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정치야말로 이제 아마 무용지물이 올 때가 멀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강 교수님, 예. 그 이제 원광 디지털대는 이제 앞으로도 뭐 초과학이나 전통 가치를 추구하고 뭐 정서를 탐구하는 그런 그 학과를 계속 개설하고 강화하고 뭐 이렇게 나가실 건가요? 예,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담회를 통해서도 우리 학교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회복하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학문적으로도 발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해간다고 한다면 참 좋은
그다음에 생활에 활력이 되고 남을 탐구하는데 또 나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교로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쪽에 계속 가치를 두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를 함께 이어주는 주요한 이슈와 화제를 발굴하고 모아서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해서 우주와 인간 그리고 고령화된 인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